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주말입니다. 어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유럽과 미국장 역시 급락이 나와버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정말 무서운 사실은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하원에서도 통과가 되면서 당연히 호재일 줄 알았던 이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4%대 급락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큰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영국의 보거스 총리가 이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야간 선물 역시 마이너스 3%를 기록하면서 다음 주에 하락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다음 주는 한국의 증시 안정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유럽과 미국 증시를 따라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장 초반부터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중후반에는 잠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더니 장 막판에 그냥 밀어버리면서 마이너스 4.06%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었는데, 먼저 좋은 소식은 바로 슈퍼 경기 부양책 하원 통과 소식이었죠.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는 상원까지밖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하원까지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럼프형의 최종 승인이 나면서 드디어 이 법안이 정식적으로 통과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전날 6%가 올랐고 그 다음날에도 축포를 쏘면서 이렇게 확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시고 어제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때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살펴보셔도 하원 서명 언제 끝납니까? 언제 나오죠? CNN 봐야 되나요? 하면서 이곳저곳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제 새벽에 하원에서는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오히려 재료 소멸이라는 명목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은 소식이 있죠. 우리 영국의 보거스 존슨, 보거스 존슨이 코다리 무침에 확진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 코땡땡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코다리 무침이라고 돌려서 말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유튜브에서는 또 정치인,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럼프형, 또 중국의 주석도 진핑형,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이건 제가 웃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정책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거스가 아니라 요건데요 하시는 분들은 정치인이라던가 대통령, 총리 이름을 말하면은 유튜브에서는 노랑 딱지가 달리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또 생긴 것도 진짜 보거스처럼 생겼습니다. 보거스가 이렇게 생긴 건데 비슷하잖아요. 코하고 입이랑. 아무튼 이 영국의 보거스 존슨이 코다리 무침에 감염이 됐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 미국의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2.5%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유럽 증시는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3%대 급락을 보였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히려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잠을 안 자고 장을 지켜보는데 환율이 1226원까지 올랐었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히려 내리면서 마감이 되었고 어제 올린 이 영상 미국 실업급여 청구 증가 세계 증시는 또 하락이 이어질까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지난주보다 60원이 내렸다 70원이 내렸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200원이라는 수치 자체는 외국인이 환차익 때문에 한국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50원대 그때는 순매수가 자주 들어왔지만 1200원대는 꾸준하게 순매수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환율이 약간 내렸다고 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들고 유가가 문제예요. 유가가 어제 영상에서는 23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유가가 다시 21불대에 접어들었고 이 상황으로 가면은 다음 주에 20불대도 깨질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왜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나? 그 이유는 국제유가가 미 비축유 매입 무산에 이틀 전부터서 급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슈는 미국의 실업률 수치와 그리고 슈퍼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다. 그 뉴스에 묻혀서 이렇게 WTI 유가가 급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죠.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2조 원 달러 슈퍼 경기 부양책에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구매가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항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다음 주에 20불대가 깨진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다우와 나스닥 상승분이 다시 한번 반납을 하면서 또 저점을 깨러 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도 중요하고 국제 유가도 중요한 상황인데 환율은 지금 계속 내리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매입하기보다는 그냥 미국 주식이나 다른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계속 달러를 매입하면서 달러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조짐까지는 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제 한국의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3.02로 끝났습니다. 자칫하면은 야간 선물이 하한가를 갈 뻔했고 매도 주체는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도를 했어요. 참 웃긴 일이죠. 전날 외국인이 야간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한국의 야간 선물은 상한가를 갔지만 오히려 야간 선물로 장 초반에 갭을 띄워놓고 오후장에 다 빼버렸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야간 선물이 하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락분은 되게 잘 반영을 받아요. 자, 야간 선물이 이 정도다. 주말에 좋은 뉴스, 토요일, 일요일 날 좋은 뉴스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시작부터서 최소 마이너스 2%대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가 많이 내린 상황이라서 한국 증시와 가장 관련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어제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92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 정도밖에 안 빠졌으니까 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까지밖에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목요일날 마이크론이 이렇게 5%대 상승했을 때 삼성전자가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1.05%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 막판 10분을 남기고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그냥 매수해서 지수 방어용으로 잠깐 들어온 것 뿐이에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간 외부터서 이렇게 빠져서 상승으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서 산 애들은 그냥 시작부터서 여기 보합으로만 시작해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서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나오겠고 아니 삼성전자가 어떻게 시간에서 이 금요일날 거래량이 10만 주가 넘게 터진지 참 신기하네요. 이만큼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우리 개인분들이 많다는 거죠. 원래 삼성전자 금요일에는 거래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 거래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매수 물량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친구 삼성전기는 요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애플 관련주이면서도 MLCC, 전기차 관련주죠. 테슬라 최근에 주가 보셨나요? 전혀 상승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레포트빨로 이렇게 30% 이상 급등하던 테슬라가 잠깐 고점을 돌파하는 척 페이크를 주더니 그 뒤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예전 주가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거품, 버블이 장난이 아니구나. 테슬라는 원래 부채가 많고 성장성이 별로 없는 회사로 불리고 있어서 공매도들의 타격이 되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공매도 세력에 미치겠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기는 회사를 매각하고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을 정도로 공매도에 상당히 시달리던 회사였는데, 올해 공매도 세력이 2조 원 넘게 손실을 받고 앨런 머스크는 방긋 웃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식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잠깐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봤다 기사가 나왔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게 레포트빨로 오른 거예요. 레포트빨로. 뭐 판매량이 증가했다 뭐가 아니라 레포트빨로 오른 거고, 실적이 잘 나왔다 하는 거는 적자가 축소가 된 거지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호조, 레포트 이거 자체가 되게 거품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거품이 순식간에 깨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커뮤니티에도 테슬라 때문에 짭짤하게 수익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이 자리에서는 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다 뭐 한다 하면서 다른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증권 커뮤니티에서도 이 자리에서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와장창 이렇게 깨져서 삼성전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 관련주는 반등이 안 나와요. 반등이 현재 우리 증시에서 보시면은 삼성전기 어제 안 올랐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도 반등이 적어요. 다른 애들은 이쪽에서 막 지금 20% 30% 급등 나오고 그러는데 얘네는 지금 반등이 안 나옵니다. 세게 5%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반등이 적게 나왔는데, 에코프로 얘네들도 지금 다른 주식보다 반등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캠시스. 전기차가 테슬라 주가를 따라가서 너무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수소차는 볼 것도 없어요. EM코리아 이런 애들 수소차 관련주 그냥 끝이죠. 유니크 반등폭이 정말 적어요. 10%, 5%, 15% 반등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빠졌으니까 결국 이 반등폭이 20%밖에 안 되는데, 보세요. 다른 애들 여기서 뭐 20% 오르고 30% 오르고 기본 20% 이상 오른 애들이 많은데, 전기차는 지금 좀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테슬라가 어떻게든 올라가야지 전기차가 올라가는데, 지금 테슬라가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는데도 반등폭이 매우 적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공장이 셧다운이 돼서 차량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상당히 힘든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동학개미운동 시즌2라면서 현대차를 사야 된다고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개인의 순매수 2위가 현재 현대차입니다. 동학개미운동 현대차로 확산되면서 3월 개인 순매수 2위 하면서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8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400원인데, 이 주식 옛날에 22만원인가 24만원인가 2015년도에 거래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보시면은 얘가 22만 7,500원이었죠. 허허. 이게 왜 이렇게 현대차 주가가 37%나 빠졌을까?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현대차에서 한전 부지를 10조 원 주고 구매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25만 원이었던 주가가 16만 원까지 아주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 뒤로 주가가 8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오너가 판단을 잘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알죠. 이거 여러분 일봉이 아니라 연봉이에요. 연봉이면은 얘를 주가가 지금 언제입니까? 2013년도부터서 이 현대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반토막이 아니라 마이너스 70% 이상 손실을 본 거죠. 근데 이 현대차가 위로 다시 올라가려면은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구매한 한전부지를 다른 회사에다가 판매를 해야 되겠죠. 10조 원이 아니라 저걸 15조에 팔았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얘네가 올라가겠지만 그 이외에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 오름폭이 약 20% 정도 됩니다. 이 20% 오른 것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가 빠졌죠? 13만원에서 6만원까지 갔으면은 60%에서 이 위에 8만원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52%입니다. 자, 마이너스 52%면은 내가 뭐 상한가를 가면은 이거 금방 회복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50%는 내 본전에 오려면은 플러스 100%가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100%가 올라와야지 여기까지 돼요. 하지만 현대차는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한가를 갈 수 없는 주식입니다. 올라봤자 10%에서 20% 이내 상승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무거운 주식은 상한가를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뭐 상한가 3방이면 얘가 회복이 되겠다. 그럴 일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가 20% 올라올 동안 현대차의 호가창을 보셨나요? 현대차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 호가라서 촘촘하게 박혀 있지만 이게 호텔신라랑 비슷했어요. 이렇게 호가창이 텅텅 비어가지고 매물대가 없어가지고 얘가 좀 빨리 올라온 거지.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세요. 2월 달부터서 계속 팔았어. 2월 24일부터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현대차를 팔았습니다. 기관이 좀 사주고 있잖아요. 기관이 누가 사고 있나요? 예, 보시면은 연기금이 잠깐 사고 있고 투신이 잠깐 4일 동안 사고 있어요. 근데 이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일 정도 산 다음에 모아서 한꺼번에 던지고 이런 패턴을 자주 보이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지금 순매수 4일째다. 투신은 이긴다. 아니에요. 얘네가 대차해가지고 얘네한테 주식을 넘겨주거나 공매도를 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공매도 지금 금지 아닌가요? 공매도는 금지돼도 시장 조성자들은 계속 칠 수 있다. 공매도 대금이 옛날보단 많이 줄었지만 어차피 얘네는 위에서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친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친다고 해도 얘네는 위에서 쳐놓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뭐할로 돈을 많이 주고 여기서 주식을 삽니까? 계속 빼면은 얘네는 계속 수익인데 위에서 쳐놓은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뺄 만큼 다 빼버리고 잠깐 쇼커버링 형식으로 주식 상환하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얘네가 쇼커버링 나오면서 주식 상환하지도 않았어요. 주식 상환하지도 않고 계속 팔고 있는 거 보고 야 얘네는 대체 대차 상환을 언제 할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 대차 상환 잔고를 보세요. 대차가 상환이 되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잔고가 늘고 있어.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잔고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현대차 공매도하고 대차가 좀 줄어드는구나 싶었는데 잔고가 더 늘어났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 현대차, 기아차 생산 공장 자체가 지금 다 셧다운이 됐습니다.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지금은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차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차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현대차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평가다, 배당 준다, 뭐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량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원래부터서 10년 가까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위로 안 올라가면은 실적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해외 판매량이 늘어야 되는데 해외에서 지금 판매량이 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 다음 분기 실적 안 좋을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차가 늘어나고 있는 현대차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해서 이 종목으로 먹어본다고 해도 얘가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10만원 돌파할까요? 10만원? 이거 10만원까지 돌파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리고 막 기사 보고 흥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신규 계좌를 트신 분들은 이런 기사들 보고 어마어마하게 흥분하실 거 아니에요. 심지어 무슨 뭐 애널리스트가 개미는 반드시 이긴다. 하방의 완충제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 반등 탄력 강화하면서 이번 개미는 다른 개미와 다르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오히려 매수를 부추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뭔가 올라와야 되는데 기관 순매수 어제 얼마 들어왔어요? 어제 700억 들어왔어요. 아니 숫자 못 읽으세요? 1300억 원이라고 써졌잖아요 하신 분들은 장을 잘 안 보신 분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어제 매동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시간내에서 블록딜이 이뤄진 수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아니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막판에 연기금이 700억 원이 들어오면서 겨우 이렇게 순매수를 했지만, 저런 기사를 써놓고 외국인은 3월 4일부터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를 했고, 기관들도 하루 이틀 사고 다음날 더 팔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일반인들이 더 시장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 물량을 떠넘기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더 보이죠. 그래서 어제 한국 증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나스닥도 그렇지만 이 5%, 6%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한국도 어느 정도 반영을 받아야지, 얘네는 이 위에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충격이 덜해요. 6%, 5%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면은 얘네는 2%의 상승분이 남아있잖아요. 다음 주에 얘네가 또 2% 시작하자마자 2% 빠져도 여기잖아요. 여기 올랐던 거에서 빠지는 건데, 한국 증시는 쟤네들 5% 올라갈 때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올라가긴 커녕 여기서 그냥 다 빠져버리니까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시작할 거라고요. 여기서 시작하면은 1700포인트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연기금이 또 1700 지지해주겠지 하면서 들어가시는 개인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다우하고 나스닥도 지금 경기 부양책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다음 주 다시 하락이 또 거칠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고, 이제 경기 부양책도 나올 거 다 나왔고 쓸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도 이미 제로금리까지 해버렸고 다음 카드가 별로 없어서 저는 지금 시장이 좀 두렵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인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도 똑같이 고용보험 지표라던가 혹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곧 발표가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GDP와 뭐 경상수지, 흑자, 적자 그거에 대해서 지표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4월 달이거든요. 아마 4월 23일 오늘 혹은 4월 24일 날 경제 지표가 나올 겁니다. GDP가 나오기 전에 앞에 보시면은 경상수지라던가 수출 우역지수라던가 이런 게 하나하나 발표가 되잖아요. 이게 3월 달 거. 과연 코다리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나라 수출 물가가 줄어들었을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실직자는 또 얼마나 늘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발표될 텐데, 일단은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짜세요. 저런 거 하나하나 발표될 때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초반에는 투매가 나왔다가 오후장에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저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떨면서 던졌을 때 어제처럼 개인분들만 계속 매수에 동참을 하면은 오히려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더 던집니다. 개인분들은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이 밑에다가 걸어두고 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여기에 걸어져 있으면 그걸 보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은 밑에서 사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때 봤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힘이 적어요. 왜? 얘네가 알아서 던질 걸 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니까 초반에는 상승 중이었잖아요. 보시면은 개인이 팔고 있는데 지수가 얼마다? 플러스 4%대. 플러스 4%대였는데 개인분들이 다시 매수로 돌변을 하면서 우리 지수가 그냥 떡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예 개인분들이 매수에 동참을 안 하면은 쟤네가 던지고 싶어도 밑에 받아주는 물량이 별로 없어서 많이는 못 던져요. 많이는 못 던지고 어느 정도까지 빼는데 계속 받아줘 버리면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빠진 폭을 잘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세요. 코스닥은 5% 가까이 올렸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잖아요. 5% 가까이 올렸다가 마이너스 2%까지 빠졌으면은 그냥 보시면은 이거 사이드카나 서킷 걸릴 때랑 똑같잖아요. 장중 변동성이 마이너스 6%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얼핏 보기에는 플러스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플러스 4.54 거의 5%까지 올려놨다가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시젠을 플러스로 돌리면서 시총 상위주가 올라와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이용해서 얘네 둘을 마지막에 올려서 코스피 지수가 1.87% 상승으로 보이는 거지. 종목적으로 보면은 아침에 다 상승시켜놨다가 다 하락을 시켜가지고 이걸 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더군요. 자, 월요일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물론 주식에 물려있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나마 매매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으니까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마이너스 2%대 이상 하락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미국의 야간 선물은 보합 정도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미국의 야간 선물 보합 정도로 출발을 해서 추가 하락은 방지하는 거죠. 미국의 야간 선물이 시작하자마자 보합 내지 상승, 약간의 상승 정도만 보이면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가 저렇게 마이너스 4%, 5% 이렇게 빠지면은 그 다음날 야간 선물이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 증시가 빠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11시나 이제 11시 반, 12시쯤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갑자기 1% 이상 상승으로 전환.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 지수가 막 3, 4% 내리고 있다가 약간은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그거를 먹고 나오는 전법,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보합 정도로 시작을 해야지 시작하자마자 미국의 야간 선물이 한가에 가 있다. 자, 이 경우에는 큰일이 났죠. 이 경우에는 사이드카와 서킷을 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보합 정도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락폭이 큰 종목을 잠시 매매. 만약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보합 정도로 시작을 했고 장 중후반에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턴한다. 그때는 하락폭이 큰 종목을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이 매매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의 일반인들은 하기 힘들죠. 손도 느리고 전업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실 텐데 어제 만약에 종가 베팅을 하시거나 어제 만약에 아침에 매수를 했어. 근데 어제 보시면은 연기금이 좀 사고 지수 자체가 오른 거 보고 오늘 미국에서 아마 하원에서 저 법 통과된 다음에 급등 나오겠지. 뭐 다음 주에 상승하고 시초가에 던져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이렇게 반도체 중소형주가 아침에 빵 하고 막 5%, 6%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쟤네는 연기금이 받쳐주기라도 하지만 얘네는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안 받쳐줘요. 플러스 5.25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 1.68로 끝났으면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3%로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마이너스 4%에서 5%대 하락으로 시작을 해요. 하락폭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쪽 위에서 꼭대기에서 잡았다? 시초가가 플러스 5%였잖아요. 시가에 얘를 때렸으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6%인데 이런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빠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다음 주에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지난주 시초가에 때렸다. 그리고 버티고 그 다음날 장이 시작되면은 난 마이너스 12%로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냥 잠깐 하루 놔뒀다가 10%대 폭탄 맞아가지고 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손익비를 맞춰야 돼요. 손익비. 내가 매매를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한번 방심하면은 마이너스 10%, 20% 그냥 맞을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11시 반이나 11시 때 아주 잠깐 들어가서 1% 내지 1.5% 먹고 잠깐 나온다. 근데 그거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다? 바로 손익비입니다. 손익비. 손익비가 안 맞으면은 그냥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2%씩 5번을 먹는다고 쳐봐요. 5번이면 얼마입니까? 6%죠. 6% 총. 일주일 동안 벌 수 있는 건 6%예요. 근데 이 6%를 다 먹을 수가 없어. 왜? 어떻게 매일 성공을 합니까? 매일 성공. 그러면은 확률을 줄여야죠. 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바로 그거죠. 아까처럼 오버나잇을 한다. 오버나잇을 해서 때려 맞으면은 급락. 때려 맞으면 마이너스 5%에서 6%.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장중에 손절이 늦으면
마이너스 2%에서 3%.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버나잇을 잘못하면은 시작부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FA 반도체라던가 그런 애들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에서 6%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매수를 해서 수익 올린 거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날려버리는 거죠. 이번 주에 5번 다 매매를 성공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종가 베팅을 때리는 거야. 이 수익금을 기반으로 종가 베팅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투자금 인출도 안 하고 계속 매매를 해서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를 때려 맞고 내 투자금이 여기에 수익금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마이너스 6% 똑같이 맞아도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내 수익금 때문에 손실이 더 커져요. 그래서 손실이 커지고 내 계좌는 마이너스로 전환,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정말 허무해지는 거죠. 장중에 1.2%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손절선을 2%에서 3%를 먹는다. 이것도 문제가 참 심각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니까 정말로 손절선도 익절선도 짧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반대가 되면 결국 손익비에서 밀립니다.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내가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익비를 맞춰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번 다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6번 다 매매를 하지 말고 일단은 1.2%의 수익을 한 2번 정도 거뒀다. 그럼 얼마입니까? 2.4%죠. 2.4% 정도 올린 다음에 다음날 매매를 쉬세요. 그리고 수익금을 반드시 수익금 반드시 출금한 다음에 이게 투자금이 절대 커지지 않게 만들고 종가 베팅을 하지 말아야죠. 이거를 하면은 지금 때려 맞으면은 6%를 맞아버리니까 종가 베팅을 금지하고 안 해야죠. 여러분 이거는 맨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하락장 포지션이에요. 하락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손절과 그리고 수익선이 똑같거나 아니면은 수익선이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수익을 높게 본다? 바로 때려 맞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ESN S텍 같은 경우에도 수익선을 1.2로 봤을 경우에는 매매를 성공할 수 있었지만 수익선을 2% 이상 봤으면은 이거 그냥 물리고 끝났겠죠. 물리거나 손실을 보고 끝났을 텐데 지금은 지수가 사이드카 서킷이 밥 먹듯이 걸리고 뭐 10% 20% 빠지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증시이기 때문에 잠깐 급락 한번 맞아버리면은 너무나 타격이 크고 그 손실을 보면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증시예요. 제가 장 중반에 잠깐만 사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장중에 잠깐만 사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걔네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돼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은 막판에 투매를 일으킵니다. 무조건 투매. 손오공 보세요. 잠깐 장중에 사는 척 보여주고 오후장에 끌어올리면서 파는 척하고 종가에 급락시켜버리고 다 똑같아. 지금 안 그런 종목이 없어. 초록뱀 장중에 잠깐 파는 척 하다가 다시 사는 척 보여주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막판에 투매. 모든 종목이 다 이래요. 항공주도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 사는 척 보여주고 장막판에 던지고. CGN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막 외국인 매수하는 거 보여주고 장막판에 마이너스 14% 만들면서 외국인 투매하고 기관 투매하고 이 종목에 매수 주체가 개인이 되면서 개인만 이렇게 물리고 가는데 이게 뭡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 아침에 사는 거 보여주고 오후장에 대량 투매. 이런 것처럼 지금 거의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이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 중후반 들어가기 전에 한 오전장에서 오후장 넘어가기 전에 그 타이밍에 잠깐 매매하고 나오는 전략밖에 지금 유효한 게 없어요. 양 이틀간 지수가 잠깐 올랐을 때 그때야 뭐 들어가서 스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음날 오버나잇을 해서 수익을 올리신 분도 있죠. 하지만 그 전략을 지금 몇 달간 사용을 한다면은 손실 봐서 오히려 계좌가 망가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저는 매매할 때 현재는 30분 초시계를 맞춰놓고 그 안에 매매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에 유용한 어플이 하나 있어요. 이 어플 중에서 버추얼 타이머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 30분 정도 맞춰놓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 안에 나온다. 왜? 장 막판에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으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장이 끝났으니까 여러분한테 뭐 이때는 이렇게 해서 살짝 먹고 나왔습니다 이러지. 제가 만약 호텔신라 같은 거를 여기 700만 원 정도 샀어. 그리고 내가 막 이런 데다 걸어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장중에는 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천지신에게 비나이다
제발 제 물량을 체결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체결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 것만 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게 다 장이 끝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걸어놨어. 근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막 1000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보면 한 주, 2주, 12주, 13주, 74주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 걸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내게 순번이 맨 뒤에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체결된 다음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운트를 세. 지금 제게 나갔고 내게 나갔고 내 거 나오기 전에 지수 투매 나오면 안 되는데 나스닥 선물이 내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내 거 좀 체결되라. 제발. 그리고 체결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게 한꺼번에 1000주가 체결돼서 체결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위에서 체결될 때 20주씩 체결되고 18주씩 체결되고 이렇게 체결되고 그러는데 중간에 누가 100주를 이렇게 던지거나 혹은 막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촥 빠져버리면은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탈모도 지금 너무 심해졌고 귓볼 밑에 막 지금 고름주머니도 쳐가지고 지금 피부과도 갔다 오고 그러고 있는데 요즘은 진짜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어렵고 급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거나 자칫 수익을 크게 먹으려고 욕심부리면은 그 대가는 무섭습니다. 바로 급락 나와서 큰 손실을 보거나 시장에서 아웃될 경우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저도 지금은 이번 주 주말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2다리 쭉 뻗고 자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이 두려워요. 왜? 나는 지금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다음 주 장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고 먹을 게 없으면은 생활비도 벌기 힘들고 그리고 누군가 좀 시장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투매 나와가지고 막판에 다 던져버린다.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두렵고 목요일과 금요일날 우리나라 투매가 2번이나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먹튀라고 나갔는데 두산중공업 한은에서 10조 원 가까이 빌려준다 뭐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이렇게 투매가 나왔고 기관도 동참을 해서 개인분들만 이렇게 사고 물렸는데 최근에 저 찌라시 뉴스 보시면은 산업은행에서 1조 원 가까이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 뉴스 보시면은 산은에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도 있죠. 그런데 두산은 지금 코다리 이전부터서 문제가 심각했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계속 손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은에서 1조 원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해법이 아니라는 거죠. 급한 불만 끄는 거지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도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봐봐. 기자들이 그러잖아요.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받더라고 해도 이 코다리가 끝난다고 해도 얘네는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힘들다. 1조 원 지원 받는다고 해도 당장 대출금을 갚는 거 대출금 상한밖에 없지 얘네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나요? 두산중공업 연간으로 보세요. 적자 지속. 얘네는 원전 관련주기 때문에 정권 안 바뀌는 이상은 얘네는 무조건 힘듭니다. 얘네는 여러분 나중에 두산 박해처럼 매각을 하거나 그러면서 수익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 전에 보시면 10,000원대가 넘었던 주식이에요. 10,000원대가. 이전에 탈원전 정책하기 전에 보면 17,000원 그때였거든요. 그 탈원전 정책 나온 다음에 한 번도 안 올랐어. 4년 동안 계속 내려가지고 2,000원대까지 내려가가지고 여기 10,000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7분의 1토막 났죠. 7분의 1토막 이상 나가지고 그래서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주식들은 절대 사면은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저거 버티신 분들은 8분의 1토막 손실이 나고 앞으로도 오르기 힘든 주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회사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용 어음 같은 게 있잖아요. 대출금이든 뭐든 일반인들이 카드 대금을 월 말에 갚잖아요. 월 말에 카드 대금을 내고 그 다음에 빚을 갚는 것처럼 이런 회사들도 돈을 빌린 다음에 만기일에 도달해서 돈을 못 갚으면 거기서 부도라던가 폐업을 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회사들 하나하나가 무너지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거나 혹은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최종 부도 처리가 되거나 그러는 순간에 그냥 회사 자체가 없어지고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CGV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지금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들어갔다 해서 지금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리고 35개의 지점을 폐업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용 등급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 회사의 가치가 손상이 되고 주가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손절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코다리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백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돼서 회사에 어마어마한 이득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만약에 극장에 저 코다리 백신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간다고 해도 이미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돈 벌면은 빚 갚는데 다 끝나요. 빚 갚는데. 자, 반대로 지금 이제 소비자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소비자들,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가게들 너무나 많습니다. 고깃집, 감자탕집 다 망했어요. 아니 보시면은 지금 자영업이 여기도 망하고 그냥 도로에 있는 가게들이 싹 다 망했어요. 한 줄이 그냥. 이렇게 배달 안 되는 통닭집도 망하고. 그래서 일반인들 소비 침체가 이미 시작되고 지갑을 열지 않는데 갑자기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났다고 돈을 쓰고 물건을 사고 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가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이미 실적도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계속 돈을 집어넣거나 물타기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원래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됐으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다른 주식을 사거나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원래 정석 투자 아닌가요? 백신이 나오면 상황이 종료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회사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갑자기 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촥 하면서 상한가 랠리가 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실적이 나와도 지금 당장 돈이 어디로 소비되겠습니까? 바로 빚을 갚아야죠. 뭐 사는 해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은 빚이잖아요. 얘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면은 부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적자 봤던 거를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지원, 100조 지원, 몇 조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임금의 마통처럼 돈을 빌려준다는 거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받은 금을 다 갚고 나중에 그게 다 갚은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니 그냥 주식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이제 신용 거래를 하거나 스탁론 써가지고 버티다가 자기가 주식시장에 퇴출이 됐어. 퇴출이 됐는데 나중에 저게 해결되고 반등이 나오네? 그럼 뭐해? 이미 나는 주식시장에서 퇴출을 다 했는데. 미국에 지금 실업자가 지금 32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 지금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320만 명이 갑자기 취업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백신이 나오면 바로 해결될 문제다. 단기적인 악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 크게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뭐 조금만 여기서 더 오르거나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을 할 경우에는 단기 과열에 걸리고 그리고 3일 단일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단일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침에 30분 단일가에 들어가게 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젠, 뭐 파미셀 이런 애들은 어제 어떻게든 양봉으로 끝나고 나왔지만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미 투자 주의가 걸렸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종가가 몇 프로 이상 더 오를 경우에는 3일 단일가 매매에 걸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곧 3일 단일가 매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하는 수법은 3일 단일가까지 꼬셔놓고 여러분이 시장가로 못 던지게 바로 못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지금 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물량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 이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기 위해서는 단일가까지 꼬신 다음에 한꺼번에 던지는 게 최고거든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다른 개미들이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던지면은 이 물량 한꺼번에 던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쪽에서 막 상황 보면서 이쪽 호가 걸었다 뺐다 호가 걸었다 뺐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한꺼번에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급이 있는 이런 코다리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를 조심하세요. 단일가 때는 진짜 지금 어떻게 해야지 헤어나올까 생각도 안 돼요. 자, 그리고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인데 이런 장에 막 플러스 11%까지 올랐죠. 그리고 동전 주고 개인만 사고 있고 실적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만 원? 15,000원대 그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적자가 지속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맞아, 내가 얘 2015년도에 노렸었는데 그 당시에 15,000원이었는데 여기까지 빠졌네.
5년 가져갔으면 얘는 동전이 됐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적정이네. 그러면은 얘 관리 종목 탈피를 하지 않겠나? 아니면은 얘가 지금 또 올라가서 지금 지폐주로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얘는 동전주라서 지금 조막손 애들이 장난치는 거지. 이 종목이 지금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막 우상향하고 지금 지폐가 되거나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동전주 갖다가 지금 깨작깨작 장난치는 건데 완전히 지난번처럼 패닉장, 급락장이 오면은 이런 동전주 더 빠집니다. 더 빠져. 그래서 여기 지금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상한가 가서 지금 더 올라가겠지. 이거보다는 얘도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어떻게 된다? 단일가. 그래서 얘도 지금 뭐 단일가까지 꽂아놓은 다음에 던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조막손 애들이 노는 거니까 지금 얘가 동전 주고 싸니까 이런 애 갖다가 여러분이 매수해봐야 되겠다. 특히 대학생 여러분들이 동전주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런 애 하지 마세요.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 이거. 그리고 심택 얘도 14%까지 오르고 그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만 샀고 밑에 호가창 보면은 참 암울하죠. 얘 예전에 이런데 강좌에서 몇 번 설명해드렸지만 얘도 유니테스처럼 호가창이 되게 탄탄하고 밑에 받치는 물량이 많은 종목인데 지금 동시호가 때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지금 건드려서 여러분이 수익 낼 확률보다 손실 볼 확률이 크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지금 뭐 20% 나왔다 몇 프로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도 그냥 개인이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이런 애들이 잠깐 들어와서 해먹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버리면은 진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저렇게 꼬시고 여러분 들어와라 이렇게 요람을 흔들면서 유혹하는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제일로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하였고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식적으로 미국의 2조 원 달러 슈퍼 경기 부양책이 럼프형의 승인을 받고 모든 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4%대 크게 하락이 나왔죠.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추가 상승보다는 앞으로 미국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면은 세계 증시의 방향은 횡보 내지 하락이 더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추가 하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국의 뉴스를 조심하세요. 지난주에는 영국의 황태자가 양성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거스 총리가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영국은 매주 한 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이 뉴스에 계속 세계 증시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급이 좋고 정말 확실한 종목이다 하고 종가 베팅 풀로 그냥 때려버리다가는 더 뉴스 한 방에 그냥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가 베팅을 자제하시고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그리고 솜다솜님 1000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